안녕하세요. 이지토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급속도로 휴지가 되어가는 원화를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은행 예금 잔고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주변이랑 비교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더 가난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원화만 꼭 쥐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현상이 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깊숙이 파고 들어보고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소중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최근에 코스피가 좀 오르고 우리 집값이 올라서 다행이다, 자산이 늘었구나 하고 안심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주 충격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요. 100만 원이면 금을 20g 정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100만 원으로 5g밖에 못 삽니다. 이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사실상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보려면요, 반드시 걷어내야 할 두 가지 거대한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라는 숫자 뒤에 숨은 달러로 환산한 진짜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원화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보죠.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원화로는 한 10%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뉴스에서는 막 집값 올랐다고 하니 다들 좋아하겠죠? 그렇죠. 내 집값이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하면 일단 기분은 좋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기간 동안 원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무려 25%나 떨어졌습니다. 25%나요? 네. 그럼 달러를 가진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 오른 한국 아파트를 예전보다 25%나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달러라는 국제적인 저울로 재보면 내 자산은 10%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15% 가까이 폭락한 셈입니다. 와, 잠깐만요. 그 말씀은 지금 원화로만 내 자산을 평가하는 건 마치 눈금이 고장난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 빠졌네 하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네요. 진짜 내 자산이 늘었는지 보려면 달러라는 다른 저울에도 반드시 재봐야 한다는 뜻이고요. 강남이 그 정도면 집값이 보합이거나 오히려 10% 떨어진 다른 지역은 원화 가치 하락분까지 합치면 달러로는 35%나 폭락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야 할 두 번째 착시는 바로 사라진 고금리의 시대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은행에만 넣어둬도 돈이 불어났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1970년대 은행 금리가 평균 연 27%였고 1980년에 나온 재용저축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40%요? 네. 당시 집값 상승률이 연 10% 정도였으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 은행에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압도적인 재테크였던 거죠. 와, 40%라니. 지금 2030 세대에게는 거의 판타지 소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네요. 요즘은 1년짜리 예금금리 4%만 줘도 다들 달려가는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은행 평균 금리가 2.5%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금리로는 무섭게 오르는 자산 가격과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처럼 저축만 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에 갇히게 된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곧 잡힐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어서면서 그 모든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엄청난 오판을 한 걸까요? 지난 40년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세계화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저물가 시대를 굳건히 떠받치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값싼 중국의 노동력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말이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3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 수준인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싸게 만들었죠.
그러니 중앙은행이 돈을 100배를 찍어내도 인건비가 그만큼 싸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이 풀리는 속도보다 물건이 싸지는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이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라고 압박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건비가 베트남보다 17배, 18배나 비싼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는 티셔츠, 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싼 인건비로 만드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분쟁 지역의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늘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석유와 원자재를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도 포기한 것 같고 오히려 나라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시대화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세계가 미국 편과 중국, 러시아 편으로 나뉘면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고 이게 강력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지난 40년간 우리가 누려온 저물가 시대는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와 미국 경찰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외부 요인 덕분이었는데 이제 그 보너스 기단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정말 세상의 판이 바뀌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돈을 풀어도 이 두 개의 방파제가 인플레이션을 막아줬지만 이제는 돈을 푸른 족족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군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연결해보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진다고요? 네, 또 다른 구조적 변화는 바로 각국 정부가 짊어진 막대한 부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었죠. 과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 40%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100%를 훌쩍 넘었었습니다. 빚이 자기들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아졌다는 뜻이군요. 상식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정부는 감당 못할 빚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글쎄요. 세금을 더 걷었을까요? 항상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돈을 더 많이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빚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죠. 고대 로마 제국이 은하에 구리 같은 불순물을 몰래 섞어서 화폐 발행량을 100배로 늘려 국가 부채를 해결했던 것과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하는 양적 완화는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똑같은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빚을 갚으려고 돈을 찍어내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원화가 더 심하게 출렁이고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만 뭔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2021년 1월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중에 풀린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 M2를 3% 늘리는 동안 한국은행은 얼마나 늘렸을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미국보다는 좀 더 풀었을 것 같긴 한데 한 5% 정도 늘렸을까요? 무려 20%를 늘렸습니다. 20%요? 아니 잠깐만요. 7배 가까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원화를 찍어냈는데 우리 경제가 버텼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바로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돈을 풀면서도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끝난 시점이 서구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시점이요? 그게 금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 서구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그러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1946년생부터 64년생까지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의 막내가 지금 만 60세가 넘었습니다. 즉, 대부분이 은퇴 세대가 돼서 평생 모아둔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생활하고 있죠. 돈을 공급하던 세대가 돈을 뺏어 쓰는 세대로 바뀐 겁니다. 아,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사람보다 빼서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 돈의 가치, 즉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앞으로 중금리 시대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베이비 부머는 1954년부터 1974년생까지로 훨씬 젊습니다. 아, 시작점이 다르군요. 네. 가장 막내인 74년생은 이제 50대 초반으로 여전히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돈을 벌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주축 세력이죠.
이 막강한 세대가 계속 돈을 공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 7배나 돈을 더 풀고도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건 전혀 생각 못했네요. 한국의 저금리가 단순히 금융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저축을 하던 인구 구조의 산물이었다니. 완전히 다른 관점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겠군요. 그 74년생들도 언젠가는 은퇴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50대 중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 저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년에서 5년 정도뿐입니다. 잠깐만요. 3년에서 5년이요?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서구권 국가들이 몇 년 전에 겪었던 금리 충격을 그대로 어쩌면 더 심하게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동안 시간을 벌어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오히려 시한폭탄의 타이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군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풀 때 그 돈이 결코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발견한 칸티용 효과입니다. 칸티용 효과요? 조금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돈을 나눠준다고 해보죠. 이건 보통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산이 100만 원인 사람에게 50만 원은 자산이 50%나 늘어나는 큰 도움이 되지만 자산이 100억인 사람에게 50만 원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푸는 돈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 돈은 국민들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으로 먼저 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결코 평등하지 않죠. 신용도가 아주 높은 부자에게는 수십 수백억을 연 2% 같은 초저금리로 빌려줍니다. 부자들은 이 돈을 이용해서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헐값에 대거 사들일 수 있죠. 반면에 신용도가 낮은 서민은 100만 원을 빌리기도 어렵고 설령 빌려도 18% 같은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투자는 꿈도 꿀 수 없게 되고요. 아, 바로 이거네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만 계속 가난해질까 하는 그 억울한 느낌의 정체가 바로 이 칸티용 효과였군요. 경기를 살리려고 푼 돈이 가장 먼저 부자들에게 흘러가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참 뒤에 물가 상승이라는 고통만 쥐어쓰게 되는 구조. 이게 계속 반복돼 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칸티용 효과가 계속해서 작동해왔고 자산가와 무자산가의 격차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졌습니다. 나만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탈세계와 고부채 시대, 그리고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는 셈이네요. 이런 지각 변동의 시대는 분명 엄청난 위기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많은 기업과 개인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순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변수가 하루아침에 요동치는 변동성이 큰 시기야말로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거대한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작은 포유류가 역전할 수 없었지만 거대한 환경 변화라는 위기가 닥치자 역전이 가능해졌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래의 거시경제 변화라는 큰 지도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물이 다 빠져봐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처럼 경제의 거대한 물살이 바뀌는 시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도 충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